2019년 프랑스 파리 세계언어학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최고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한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영어를 연구한 옥스포드 대학의 석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어 앞에서 겸손해져야겠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평생 연구한 학자가 동아시아의 한 언어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같은 해 구글 번역기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133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인공지능이 단 하나의 언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애잔하다, 아련하다, 정이 들다. AI는 이 단어들을 번역하려 했지만 결국 번역 불가라는 결과만 내놓았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 감정. 세계 최고의 학자도 인정하고 최첨단 인공지능도 포기한 언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순 우리말이었습니다. 한자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닌 오직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인의 마음을 담아온 말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옥스포드 교수를 겸손하게 만든 발표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25년간 연구한 한국어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순우리말 속 깊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발표, 제가 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어가 그저 동아시아의 수많은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님, 정이 들면 떠나기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번역하려 했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태치먼트? 어펙션? 아닙니다. 그 어떤 단어도 정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깊이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감정이 풍부한 언어라는 것을. 오늘, 제가 25년간 연구한 순우리말의 비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단어들 속에는 한국인만이 가진 마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애잔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생선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고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손녀의 손을 잡고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참 애잔하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아지라니 개를 말하는 것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강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애잔하다는 단순히 슬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사전을 펼쳤습니다. 한영사전, 한독사전, 심지어 한불사전까지. 그러나 어떤 사전에서도 애잔하다를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새드, 퍼세틱, 터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새드는 그저 슬픈 것이고 퍼세틱은 한심하다는 뉘앙스가 있으며 터칭은 감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정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회사원, 택시기사, 식당 주인,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애잔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감정이냐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명 모두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이 감정을 다른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애잔한 거라고. 느끼면 아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애잔하다는 정확히 어떤 감정일까요? 제가 25년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잔하다는 감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안타까움입니다. 둘째는 그리움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뭉쳐 올라올 때 한국인들은 그것을 애잔하다고 표현합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보며 애잔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너무 어려서 안타까웠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리웠으며 동시에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감정이 단 4글자 애잔하다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에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언어에도 이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담아내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이 단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조카를 볼 때,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볼 때, 옛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 한국인들은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해버립니다. 저는 한국의 한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80이 넘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야. 나를 안고 있는 거지. 참 애잔해. 그 순간 저는 애잔하다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고 다시는 그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으며 그럼에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따뜻했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아팠습니다. 그 감정은 오직 애잔하다로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독일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느냐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국어는 감정의 보물창고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애잔하다라는 표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단어 대신 슬프다, 짠하다 또는 영어 표현인 새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잔하다가 사라지면 그 감정을 표현할 방법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국어에 애잔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며 애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마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잔하다는 말을 잊지 마시라고. 그 단어 속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한국인만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애잔하다가 현재의 감정을 담은 단어라면 아련하다는 과거의 감정을 담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경주를 여행했을 때였습니다. 천년고도라 불리는 그 도시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국사 앞 벤치에 홀로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는 독일 학자라고 소개하자 그분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 중에 그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석양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아련하게. 아련하게. 저는 그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였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련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은데 마음은 따뜻해지는 거라고. 옛날 일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는데 그게 슬프지만은 않다고.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어에는 기억의 선명도와 감정의 온도를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어로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닝은 기억이라는 뜻이고 노스텔지아는 향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기억이 희미하면서도 따뜻하다는 느낌을 담지 못합니다. 기억의 흐릿함과 감정의 따스함이 공존하는 상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독일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아련하다였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의 문학작품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시, 수필.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련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지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시인들은 아련한 옛사랑, 아련한 고향, 아련한 그 시절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되 그것이 완전히 선명하지 않고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희미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 희미함이 불쾌하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따뜻하다는 것. 저는 이것을 기억의 감정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어는 기억에 감정의 색깔을 입히는 언어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 기억이 어떤 감정을 동반하는지까지 한 단어로 표현해버립니다. 영어의 베이그는 희미하다는 뜻이지만 감정이 없습니다. 노스텔직은 향수를 느낀다는 뜻이지만 희미함이 없습니다. 오직 한국어의 아련하다만이 희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옛 친구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하나같이 아련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해운대에서 70이 넘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이 해변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그때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에 선하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순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선명한데 어떻게 아련할 수 있을까?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기억은 감정적으로는 매우 생생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아득히 멀었습니다. 마치 안개 너머로 보이는 불빛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련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련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아련하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시절이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련하다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시간과 감정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시간은 객관적이고 감정은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 둘을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감정도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상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는 국제언어학학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어의 이런 특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지언어학을 연구하는 동료들은 이것이 한국인들의 시간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현재의 일부로 계속 살아 숨쉽니다. 아련하다는 단어는 바로 그 살아있는 과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추억이나 그립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 단어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련하다가 담고 있는 그 독특한 뉘앙스, 희미하면서도 따뜻한 그 느낌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련하다는 말 속에는 한국인들이 과거를 대하는 방식, 시간을 느끼는 방식, 기억을 간직하는 방식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어만의 보물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립다와 보고 싶다는 같은 말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 저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정자가 있었고, 그곳에는 매일 오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고향 이야기를 하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형이 그립다고. 저는 자연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형을 보고 싶으시냐고.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리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어로, 영어로 생각해 보아도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의 I miss you는 보고 싶다와 그립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독일어의 이치 베미셔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과 그리운 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그분은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립다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가는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리움의 깊이까지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 싶다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 재회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는 말에는 어딘가 밝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립다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그립다는 말에는 체념과 수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어의 그리움 표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한국어가 시간성을 내포한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감정입니다. 지금 보고 싶고 앞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립다는 현재에서 과거를 향한 감정입니다. 과거의 그 시절, 그 사람,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시조나 민요에서 그립다는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별의 노래, 고향을 떠난 사람의 노래에서 그립다는 말이 핵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으로, 가난으로, 정치적 상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보고 싶다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 감정.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립다는 말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그 어르신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형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형을 보고 싶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다에는 만남의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북쪽을 향하는 것. 형의 얼굴이, 형과 나누던 대화가, 형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수시로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립다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단어 속에는 한국인들이 겪어온 이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마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향한 마음.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언어는 세계에서 한국어가 유일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립다와 보고 싶다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립다는 말 속에는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랑을 놓지 않는 마음, 만날 수 없어도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한국인의 그리움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립다고, 멀리 사는 자녀는 보고 싶다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언어로 구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어휘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남과 이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한국어가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립다. 이 세 글자 속에 한국인의 천년 역사와 천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잔하다, 아련하다, 그립다는 모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감정이 아닌 자연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도 한국인의 깊은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스름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농촌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마을에 한 달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저녁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여 있었고 땅에는 아직 햇빛이 남아 있었지만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스름해지니까 밥 먹어야겠네. 어스름. 저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황혼 또는 해질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더스크나 트와일라이트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영어의 더스크나 트와일라이트는 단순히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진 직후의 시간, 밤이 오기 전의 시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스름은 달랐습니다. 이 단어에는 시간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어스름이 정확히 몇 시쯤이냐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딨어? 그냥 어스름하면 어스름한 거지. 그 대답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어스름은 시계로 정의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빛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윤곽이 흐려지고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순간. 그것을 한국인들은 어스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시간은 숫자로 정의됩니다. 6시, 7시, 8시. 사람들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옛 어르신들은 시계 없이도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어스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더 있었습니다. 새벽녘 해걸음, 땅거미. 모두 정확한 시각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의 느낌을 전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자연관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 한국인들은 하늘을 보고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풍경이었습니다. 어스름은 단순히 6시나 7시가 아니라 하늘이 붉어지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하는 그 순간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여러 어르신들께 어스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계셨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한 어르신은 어릴 적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어스름할 때 집에 들어오라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스름할 때 들어오라는 말,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시계가 없어도 아이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붉어지고 바람이 서늘해지고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하면 집에 갈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시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읽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새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삶. 어스름이라는 단어는 그런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에는 가로등이 있고 집 안에는 전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어스름을 느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어스름이라는 단어를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 3명만이 이 단어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저녁 때 해질녘 또는 그냥 6시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언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스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그 단어가 담고 있던 감각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시계 없이 하늘을 보고 시간을 느끼던 그 감각,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던 그 방식. 전라도 마을의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녁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할머니는 아십니다. 어스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할머니의 눈에 비치는 어스름은 단순한 황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바라보아온 하늘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민족의 기억입니다. 어스름, 이 네 글자 속에 한국인의 자연관이, 시간관이,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감정 표현이 이토록 풍부할까? 슬픔도 여러 갈래로 나누고 그리움도 종류별로 구분하고 시간마저 감각으로 표현하는 이 민족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게 해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설레다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제주도에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구 10년차 되던 해, 저는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해녀 문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70이 넘은 해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물질을 나가시기 전에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왠지 설레네. 저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수천 번도 넘게 바다에 들어가셨을 텐데 아직도 설렌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매일 하시는 일인데 왜 설레시냐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다는 매일 다르다고.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같지 않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바다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저는 그 순간 설레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두근거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기대, 익숙함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움,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설레다 한 단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에는 excit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흥분되다, 신나다는 뜻입니다. nervous는 긴장되다는 뜻이고 anticipation은 기대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중 어느 것도 설레다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레다에는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되면서도 긴장되고 신나면서도 조심스럽고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운 이 복잡한 감정의 뒤섞임을 영어는 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설레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단어가 매우 넓은 범위의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청춘도 설레고,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도 설레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도 설레고,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사람도 설렙니다. 사랑, 기대, 긴장, 희망. 이 모든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설레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일어로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려면 각각 다른 단어를 써야 합니다. 사랑의 두근거림은 헬크로편, 기대감은 보평규, 긴장감은 프로공. 그러나 한국어는 이 모든 것을 설레다 하나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감정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인이나 영국인은 각 감정을 분리해서 인식합니다. 이것은 기대감이고 저것은 긴장감이라고.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런 감정들이 뒤섞인 상태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감정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렘입니다.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가 매일 아침 바다 앞에서 느끼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다가 어떨지 모른다는 긴장감, 좋은 해산물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평생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새롭다는 경이로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할머니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할머니는 그것을 설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렐 수 있다는 것, 익숙한 일상에서도 설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85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매일 보시는 해인데 지겹지 않으시냐고. 그분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달라. 오늘 해가 어떻게 뜰지 설레서 눈이 떠져.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85해 동안 수만 번의 일출을 보셨을 텐데 아직도 설렌다고 하시다니.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설렘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은 삶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새로움을 찾고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는 마음. 한국어의 설레다에는 이런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설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개팅 전에 설레고, 여행 전에 설레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전에 설렌다고. 이 단어만큼은 세대를 넘어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 설렘은 대부분 특별한 이벤트에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소개팅, 여행, 콘서트. 일상이 아닌 비일상에서만 설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 충청도의 어르신. 그분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설렘을 찾으셨습니다. 바다에서, 일출에서, 평범한 하루의 시작에서. 그것이 진정한 설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레다. 이 세 글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매일이 새롭다고 느끼는 마음, 내일을 향해 가슴 뛰는 마음. 한국어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어들은 모두 현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혹은 들어본 적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거의 사라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배워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누루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고택의 주인은 90이 넘은 어르신이셨고 그 집은 수백 년 동안 한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다음 문장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라. 느로 살아야 하는데. 느로.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느루는 느리게, 여유 있게라는 뜻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썼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쓴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 한국어 사전에는 느루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고 사전을 찾아보니 겨우 나왔습니다. 느루부사, 느리게, 천천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왜 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느루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느루 살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한국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고 삶이 빨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루라는 단어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안동의 어르신은 그런 변화를 평생 지켜보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느루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세수를 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일을 시작했다고. 급할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더 빨리 더 많이 하려고 했고 느린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독일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모든 것이 빨라졌고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에는 원래부터 느루와 같은 단어가 없었습니다. 랭섬은 느리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속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느루처럼 삶의 태도를 담은 단어는 아닙니다. 한국어에 느루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한때 느림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느루 사는 것이 왜 좋으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느루 가야 길이 보여. 빨리 가면 지나쳐버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빨리 가면 지나쳐버린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빨리 가느라 지나쳐버렸을까요? 길가의 꽃을, 하늘의 구름을, 옆 사람의 표정을 빨리 가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날 안동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어르신의 고택에서.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느루 살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느루 가니까 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빠릅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빠름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이 느루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느루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빨리빨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아십니다. 평생을 빠르게 달려오셨고 이제는 느루 살아도 되는 때가 되셨습니다. 느루 걷고 느루 먹고 느루 생각하는 것.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사는 것입니다. 안동의 어르신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루 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느루. 이 두 글자는 사라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잊힌 그러나 반드시 되살려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빨리 가야 할 때 빨리 가고 느루 가야 할 때 느루 가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어가 한국어의 모든 감정 표현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5년간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로잡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정입니다. 정이라는 글자는 한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순우리말의 영역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정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글자를 쓰지만
담고 있는 의미의 깊이가 다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시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순대 몇 점을 접시에 더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야. 정이지 뭐. 정이지 뭐.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초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게 정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날부터 정이라는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이 무엇이냐고.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정을 다른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을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정보다 넓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을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은 정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다른 어떤 단어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가 25년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감정입니다. 사랑처럼 의도적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하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품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입니다. 정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정이 들고, 물건에게도 정이 들고, 장소에게도 정이 듭니다. 오래 쓴 연필에 정이 들고, 오래 산 동네에 정이 들고, 오래 다닌 가게에 정이 듭니다. 이것은 서양의 어떤 감정 개념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은 일방적일 수도 쌍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정이 들었다고 해서 상대도 반드시 나에게 정이 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은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워도 정이 있고 좋아도 정이 있습니다. 감정에 좋고 나쁨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입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정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웃 간의 정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오래된 동네에서는 단골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에 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 간의 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의 한 어시장에서 만난 상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랜 단골 손님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돌아가신 단골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0년 넘게 매주 오시던 분이었다고. 어느 날부터 안 오셔서 알아보니 돌아가셨다고.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할매 생각하면 아직도 여기가 아파. 가슴을 가리키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과 손님 사이인데 30년 세월이 쌓이니 그것이 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은 한쪽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 함께함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저는 국제학회에서 정을 발표할 때마다 외국 학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은 사랑보다 덜 뜨겁고 우정보다 더 넓고 친밀감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설명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한국인이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은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서 태어난 감정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문화. 그 속에서 정은 자연스럽게 싹텄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들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 때문에 저는 아직도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 들면 떠나기 힘들다던 그 시골 어르신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정. 이 한 글자는 한국인의 마음을 담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25년간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연구하는 학자,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 아랍어를 연구하는 학자. 그들은 각자의 연구 대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를 따라올 언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제언어학회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019년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언어학대회에서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감정이 풍부한 언어, 한국어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40년간 영어를 연구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영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휘를 가진 언어라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영어에 없는 감정 표현이 한국어에 있다는 것이 정말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로 번역 불가능한 감정 단어가 한국어에는 수십 개가 있다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40년간 영어를 연구했지만 오늘 한국어 앞에서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어의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어는 이토록 감정 표현이 풍부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힘을, 돈을, 권력을 추구할 때 한국인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발달했습니다. 애잔하다, 아련하다, 그립다, 어스름, 설레다, 느루, 정. 오늘 제가 소개한 이 7단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천 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독일어는 논리적이고 정밀한 언어입니다. 철학과 과학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저는 모국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할 때면 저는 한국어가 부럽습니다. 독일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한국어는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미묘한 결을 포착해서 언어로 담아내는 능력, 그것이 한국어의 힘입니다. 세계의 언어들은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영어는 국제소통에 강하고 중국어는 역사와 문화의 깊이가 있고 프랑스어는 예술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국어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마음을 갖고 온 결과입니다. 희로애락의 순간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이고 표현해온 결과입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한국인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칠 때면 항상 이 말로 끝맺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단어를 외우지 마십시오. 한국인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한국어가 저절로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문법이나 발음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어에 담긴 마음의 깊이 때문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감정이 풍부한 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익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특히 순우리말을 잊지 마십시오. 애잔하다, 아련하다, 그립다. 이 단어들이 사라지면 그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집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어를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인류 전체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류 전체의 손실입니다. 한국인 여러분이 한국어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순우리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계가 한국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 여러분이 한국어를 더 사랑해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는 7개의 순우리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잔하다, 아련하다, 그립다, 어스름, 설레다, 느로, 그리고 정. 이 단어들은 그저 사전에 적힌 어휘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수천 년간 한국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고 표현하고 전해온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2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저는 한국어를 그저 연구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분석하고 논문을 써야 할 대상. 그것이 한국어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어는 제게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슬플 때 애잔하다고 느끼고 옛날을 떠올릴 때 아련하다고 느끼며 독일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립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들을 담을 독일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제 마음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순우리말 한 단어만 사용해 보십시오. 식탁에서 가족과 이야기할 때, 전화로 친구와 대화할 때, 혼자 일기를 쓸 때, 애잔하다, 아련하다, 그립다, 설레다. 이 중 하나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아, 이 감정은 이 단어로만 표현되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는 대신할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전통시장의 할머니, 시골 마을의 노인, 해녀, 상인, 농부. 그분들은 하나같이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단어들은 그분들의 삶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안타까운 현실도 목격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단어들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애잔하다 대신 슬프다를, 아련하다 대신 추억이 난다를, 어스름 대신 저녁 때를 사용합니다. 언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순우리말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마음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생각의 틀이며 감정의 그릇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세상을 특별한 방식으로 느낍니다. 슬픔에도 여러 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마저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한국인만의 감성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남는 순우리말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오늘 제가 소개한 7단어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쓰시던 말, 고향에서 들었던 말,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말, 그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단어들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어의 보물창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순우리말들이 모여 하나의 보물창고가 됩니다. 저는 그 보물창고를 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순우리말들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 여러분이 한국어를 사랑하는 한 순우리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대화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순우리말은 계속 살아 숨쉴 것이라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설레는 하루이기를, 아련한 추억이 따뜻하게 떠오르는 하루이기를, 그리고 정이 넘치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